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현재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 이상의 하락세, 코스닥은 8%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 주 동안 이 정도 급락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당이 불가능한데 하루 만에 낙폭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상황이고요. 워낙 현재 시장의 지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친 곳을 또 다치면 너무너무 아픈데 오늘 글로벌 증시가 바로 그런 양상입니다. 지난주부터 불가졌던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주말 사이에 더 커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초토화됐습니다. 아픈 곳을 또 맞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폭락하고 있고요.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입니다. 여기에 미국 주가지수 선물까지 줄줄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할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현재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종목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에만 그냥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7에서 8%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검은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월요일 장을 열어보니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다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버티는 장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순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 가지 더 지수를 좀 편입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러셀 2000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5%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3대 지수 이외에도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많이 올라온 만큼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시 안에서 이만큼의 하락폭이 나온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2차 전지 쪽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보여왔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지수 대비해서 2% 이상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P 500은 1.8%, 3대 지수 가운데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그나마 좀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난 이후로 월요일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고 그리고 일본 증시도 개장을 함께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의 하락세를 현재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토픽스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200포인트 이상 현재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뜻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는 힘든 상황일 겁니다. 먼저 흥국증권의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은 오늘 아침에 8월 2거래일간의 폭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8월의 2거래일 동안 단 이틀 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만큼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성토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이상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한국 증시가 더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 통계는 현재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고용 통계 하나만 가지고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말 것이다를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 7월의 고용 통계는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 전체적인 고용 지표가 꺾인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분기 GDP 증가율은 2.8%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강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꺾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었고 GDP 증가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고는 있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함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흥국증권 측에서는요,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경기 침체 신호이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조건 성숙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지금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현재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 조정도 약간 있습니다. 당분간 개별 사안의 추이를 확인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 코멘트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게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강력하게 현재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증권 측에서는 1시간 전쯤에 이렇게 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주식에 대한 전체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하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클리 리포트를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워낙 지수가 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차 지지선이 현재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약간의 좀 커멘트 스탠스 변화가 있는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NK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도 재부각되고 있다라면서 매크로 변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익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지표를 경기 침체 우려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에 대해서 이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고 매도로까지 낮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는 있지만은 이 기업들의 이익 실적 추정치가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하루에만 7에서 8% 넘게 급락하는 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경기 침체 우려가 왜 다시 한번 불거졌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가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지표가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미국의 안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였던 실업률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7월 실업률이 4.3%를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4.1%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4.3%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거의 3년 만에 다시금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신규 고용의 경우에도 11만 4천만 명이 늘어나면서 직전 12개월 평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 악화가 경기 침체 우려로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이틀 연속 패닉셀링이 급증했고요.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쳤다라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른바 빅컷, 금리 인하 0.5%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앞세우면서 상황이 반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의 전망을 살펴보면 금리를 50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69.5%로 7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일에만 해도 이 수치가 11%였는데 7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월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본이고 연내 B컷 2번에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급진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전망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씩 12월에는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겁니다.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3에서 3.25% 수준으로 내린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보다 2.25%가량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JP모건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9월과 11월에 50bp 인하에 나서고 이후 회의 때마다 25베이시스포인트의 인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고요. 다음 FOMC 회의를 열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할 강력한 근거가 있다면서 9월 전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 2회에서 연 3회로 금리 인하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애초에 9월이랑 12월에 인하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11월에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7월 고용보고서가 고용시장의 약화를 과대하게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론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8월 고용지표마저 악화하면 9월에 50bp 인하의 개연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 B컷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만 있지 그것이 확실치도 않을 뿐더러 B컷이 단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회복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한동안은 시장 지표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증시의 하락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락한 원인이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미국 증시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지배적인데요. 과열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임시 피난처를 찾으려면 어떤 곳을 봐야 할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일본 엔화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필수재와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기가 어렵더라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을 바라보자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AI와 반도체 관련주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지금 담아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인식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낙폭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끝까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좀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견딜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오늘 시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파이널 샷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윤환식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네,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은 장중 거래소 코스피 매도 사이트가가 발동되면서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매우 깊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강세는 수출주에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미국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7월 급격한 고용 냉각의 시그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화장품주, 의료기기주, 조선, 방산, 지수 하락 직후 수출 실적주의 반등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점 감안할 때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수가 과대 낙폭에 들어섰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동참하여 팬셀 또는 손절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지금은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오늘 일단은 저가 매수로 노려볼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종목명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초기 단계 훈련에 구글의 TPU가 사용된다는 기사가 재부각되면서 엔비디아 AI GPU 수요 감소 우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TPU는 AI GPU의 완전한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TPU를 포함해서 AI용 ASIC 칩들 역시 HBM을 필수적으로 탑재하기 때문에 HBM의 TAM 확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판단이고요. 지수 낙폭에 따른 과대 낙폭이지 종목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아주 매력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95,000원부터 108,000원까지 비중 10%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92,000원 이탈 시 목표가는 12만 원 이상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소 신용장고 또한 오늘 내일 반대 매매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1차 매수에 비중을 실는 매매보다는 차분히 분할 매수가 안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 리스크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미 반도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약간 변한 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했고 지난주 시장에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현재 매도하고 있는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삼양식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전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투인데 다만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에코프로비엠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세 번째로는 시젠, 네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다섯 번째로는 젤시스 메디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습니다. 외국인들과 스탠스가 완전히 현재 좀 변한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오션,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이렇게 폭락장 속에서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하나금융지주 오늘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오션, 세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오늘 기관이 코스닥 내에서 매수하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줄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네 번째로는 PSK,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현재 매도하는 기업에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수급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요? 동반 8%대 약세를 양시장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제 당분간은 이제 회복하기가 힘든 수준으로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틀 연속 너무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말고는 없다. 역시 하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거다. 지금 다 뭐 기술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다 필요가 없고 그냥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추세를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은 좀 어두운 네. 하반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일단 한양증권 들고 오셨는데 KCGI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 증권사들이 이제 그 알짜 매물들이 가끔 나오는 것들을 금융지주회사에서 딱 채가는데 지금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죠. 한양대학교, 뭐 한양학원, 뭐 이런 그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한양증권이 굉장히 알짜인데 결국 팔아서 이 어떤 재무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양학원에서 결정을 했고, 네. 그래서 그 한양학원의 레이더에 들어온 게 KCGI입니다. KCGI는 다름 아닌 강성부 펀드죠. 강성부 씨가 이제 뭐 증권사 애널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어떤 그 가는 길을 바꿔서 뭐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한간에는 그걸 기업 사냥꾼이라고 보기도 하고, 왜냐면 뭐 그 외국의 칼 아이칸도 사람들이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칼 아이칸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그 기업의 어떤 뭐 문화부터 싹 바꿔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요? 국민연금이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국민연금 보고 저거 이제 왜 우리 그 경영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저기를 훼손해. 근데 국민연금이 그동안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 정도 목소리를 내는 거 가지고 지금 벌써 국민연금이 왜 나서가지고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액션을 취한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라는 얘기를 듣기에는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 아닌가. 뭐 우리 온라인 자산운용도 그랬잖아요. 온라인 자산운용의 SM을 변화시켜서 그 SM에 원래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굉장히 못 받고 있는 것을 가치를 올려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온라인 자산운용도 결국 똑같지, 시세 차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거지, 먹으려고. 뭐 그렇게 봐버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것들이 뭐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물을 익어가지고 이제 막 그 기업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괜히 기업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움직이는 척 해가지고 굉장히 선의의 가면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혹은 흑심을 갖고 있는데 가면만 깨끗한 가면을 쓰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중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지금 그런 것들은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강성부 펀드를 비롯하여 온라인 자산운용도 그렇고 물론 다 이해관계는 틀립니다. 그리고 VIP 자산운용의 그 최준철 대표도 항상 그 일반 투자라는 방식을 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세아 시멘트나 이런데 변화를 일으켜서 주가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걸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 정말 행동을 하여 진짜 그 기업을 변하게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오면 주주들한테 환호를 받을 수가 있죠. 평생 움직이지 않던 주가, 평생 배당도 주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싸게 증여해가지고 넘겨주고 나는 여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그 욕심으로 노욕으로 가득 찬 그 CEO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빌 에크먼이라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죠. 칼 아이칸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그 저기를 움직였잖아요. 우리 그 다단계라고 하면 좀 하버라이프라는 아메이랑 비슷한 어떤 네. 그 기업의 공매도를 때리면서 저희 칼 아이칸에 반대에 서가지고 빌 에크먼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매도 레포트까지 내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물론 칼 아이칸이 그걸 대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결국 빌 에크먼은 거꾸로 손절매라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저기 굽히지 않는 그 소신 때문에 리를 버핏이라는 지금 타이틀까지 얻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 저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만약 월가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을 굉장히 뭐 여기서 나쁘게 보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월가에 지원을 했을 때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영향력이 지금 입김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행동주의 투자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한 데는 그런 결정적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내 의견을 관철해야겠다는 그것을 보여준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강성부 펀드가 이제 뭐 여러 종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한양증권을 가져가서 지금도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냥 선의의 탈을 쓰고 들어가서 이거를 인수를 한다고 한 다음에 결국에는 사모펀드니까 KCGI가 사모펀드니 사모펀드의 목적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의 목적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체질 개선이 아니라 너 다시 비싸게 팔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보면 그것도 있어요. 원래 이분이 애널리스트기도 했었고 이런 어떤 그 종합적인 예를 들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어떤 우리가 보는 눈에 대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흐름을 보면서 아 저런 쪽으로 보는 게 박현주 회장의 눈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어떤 추종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그런 걸 수도 있죠. KCGI라는 회사, 그다음에 KCGI 자산운용, 그다음에 KCGI 대체투자운용, 그리고 한양증권을 만약 들여와서 KCGI 증권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돼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회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자산운용사를 인수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했죠. 그래서 KCGI 자산운용을 출범시켰고요. 예. 한양증권을 KCGI 증권으로 만약에 만들다고 하면은 지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렇게 해서 종합금융회사의 틀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일부 무슨 기업 사냥꾼 같은 느낌이 있을지언정 아까 계속 서로에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런 기업 사냥꾼으로 할 만한 그 영향력과 그런 어떤 그 캐파를 갖추지도 못한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사냥꾼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뭔가 그래도 자기의 그 의견을 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 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그 생떼를 쓰면서 고집이 센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이 증권가의 문화를 한번 바꾸고자 하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한양증권 장중에 19,41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HVM 골라서 오셨는데 지금 미국발 경기 침체 리스크에 더해서 또 하나의 리스크가 중동발 정세 불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넘게 급등해주고 있어요. 네, 신규 네. 상장주죠. 6월 11일이죠.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수요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경쟁률이 837.7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청 수량 중에 81.1%가 확정 공모가 대비 높은 18,500원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확정 공모가가 18,000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밴드 상단 대비 26.8%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밴드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밴드 이상을 받은 거죠. 6월 19일과 20일 날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공모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했는데 96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서는 837.1대 1, 그 개인에서 960대 1. 개인이나 기관이나 아주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주 방산에 쓰이는 특수 첨단 금속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력들이 있는데 뭐 지금의 매출은 이 우주 방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우주 방산 쪽이 기대감이 크다고 해서 다 여기를 다루고 있는데 HVM이 카이랑 한국항공우주랑 공동 개발해서 베타 열처리 타이타늄 합금 제품을 만들어서 카이의 인증 제품 목록에 최근 등재됐다. 이런 이력이 있었고, 예. 그다음 한국항공우주연구소랑 소재 공동 연구를 개발 진행해서 나로랑 누리호 발사체에 첨단 금속을 납품한 이력이 있더라. 그래서 방산과 항공우주에 이 어떤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방산 항공우주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다. 지금 매출액이 방산 항공우주에서 많지는 않고요. 지금 매출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기존 제품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산 항공우주 이쪽은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커져가지고 네. 이 지금 회사의 IR 자료로 따지면 2025년 정도 되면은 지금 아까 말한 항공우주 방산 쪽이 지금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금속 제품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는 시점이 2025년으로 예상되어 있네요. 물론 이 회사의 IR 자료입니다. 회사의 IR 자료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봐야죠. 네.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산 모멘텀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매출은 크지 않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HVM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 하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만 빠지면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치과 관련 기업이고 치과 의사분이 CEO더라고요. 자, 오스테인 플란트가 아쉽게 나가고 나서 덴티움 하나만으로는 좀 아쉬웠죠. 물론 그 임플란트 기업이긴 하지만 왜 자꾸 데리고 나갈까요? 지금 루트로닉도 그렇고 지금 또 제이시스 메디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자꾸 헤지펀드, 사모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켜가지고 그렇죠? 뭐 매매를 못하게 만드니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루트로닉이나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오스테인 임플란트 의료기기에서 알짜들 3개를 지금 다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제이시스 메디칼마저 지금 하나 남은 거마저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상장되어 있어봐야 눈에만 띄고 맨날 공시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빠르게 그냥 의사결정해가지고 주주들 논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비상장 회사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빨리 상장시켜서 몸값 높여가지고 빨리 팔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좋은 알짜 회사들을 거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되면서 나갈 때는 비싼 가격 쳐주니까 그땐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큼 매매할 종목이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그쵸? 이 토양 자체가 조금 비옥하지 못한데 우리나라가 네. 자꾸 씨앗을 빼갑니다. 황금 씨앗을. 근데 이제 하스라는 종목이 들어왔는데 네. 요게 이제 치과 의료기기가 그 종목이 그리고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는 또. 다 나가버리니까 이게 세계 최초로 보철수복 소재
나노 리튬 디실 게이트를 개발해서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회사인데 보철 수복이 이제 이를 대신하는 썩은 이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충치가 발견해서 빨리 가면은 정말 치과 검진을 매일은 못 받겠죠. 뭐 한 달에 한 번 받다가 치과 선생님한테 빨리 충치를 발견되게 되면은 레진이라는 껌만 붙이면 돼요. 껌. 흰색 껌 같은 것만 붙이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늦게 가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레인이, 온레인이, 무슨 저 브릿진이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껌으로 끝날 거를 충치 부위가 점점 더 커지면은 이를 나중에 다 씌워야 돼, 이제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금린이, 은린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레인, 온레인은 보면은 그 안에 그 여금니에 보면은 막 철 같은 걸로 땜질 같은 거, 납땜 같은 거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제 거기서 점점 커지면 나중에 다 씌워야 된다고, 이제 그거를. 그런 모든 소재들이 보철 수복 소재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더 나아가서 이를 완전히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썩으면 이제 충치 치료가 안 돼요. 금리고 은리고 안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땐 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요. 그 어금니나 이런 거 앞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못 먹죠. 그래서 그때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튬 디실리게이트는 가장 지금 자연 치아랑 유사한 소재예요. 예.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지르코니아예요. 근데 이 지르코니아보다 더 자연 치아와 유사하다. 그래서 리튬 디실리케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지금 리튬 디실리케이트 시장에서 로이텐슈타인 이보클라, 그다음에 미국의 덴치 플라이시로나 요 두 개가 1위, 2위인데 얘네 둘이 합치면은 거의 점유율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둘이 거의 그냥 독과점이에요, 둘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하스가 3위다. 물론 점유율은 5%로 굉장히 작지만 점유율 상으로 어쨌든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디실리케이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보시면,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시면은, 자, 탕후루의 인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한때 보세요. 탕후루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그 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네. 그래서 뉴스 나온 거 뭡니까? 누가 웃는다고요? 탕후루 가게는 이제 늦게 들어가서 다 자영업자분들 늦게 들어가서 다 망해서 우는데 치과 의사만 웃는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달고 자극적인 걸 워낙에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안 가요. 저희 때도 그러잖아요. 안 가, 이가 아플까 봐 안 갑니다. 그 나중에 가요. 그럼 일이 커져요, 이게. 그쵸. 껌만 붙일 거를 되는데. 이를 다 씌워야 된다. 네.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예. 금이 진짜 그 금이에요. 그러니까 치기공사들이 뉴스 보면은 그 금 하나씩 빼고 팔아먹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돈이 되니까 그걸 뽑아먹는 거예요. 금가루 모아가지고. 네. 근데 이 지금 요 리튬 디실리게이트는 금, 은 이런 거보다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자연 치아와 더 유사하니까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싸고 뭐 이게 자연 치아랑 비슷하다고 해서 부모님들 그냥 막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죠? 그쵸. 이게 또 그럼 싸다고 해서 이거를 한 5개 한다고 일을 5개를 이걸 다 가짜로 해버리면은 큰일 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조차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결국 다 뽑고 임플란트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이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쵸. 미리미리 관리 잘 하시길 어쨌든 뭐 하스에게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려면 뭐 네. 좋은데 일을 관리를 하면서 하스는 그리고 수출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얼마 수출. 잘.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가 빈자리를 어떤 좀 동일한 임플란트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그런 알짜 종목이 하나 들어와서 어허. 반가운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치과용 보철 수복 소재 기업 하스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고요. 앞으로의 주가 이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위기감까지 사실 들만한데 오늘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서 8%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투매한 물량들을 개인이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개인이 현재 구간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이 지수가 11% 넘게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00선 깨졌고 현재 구간에서 690선 깨졌습니다. 11.5% 넘게 하락하면서 68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이렇게 폭락이 나온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좀 보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뭐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그것을 그대로 충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오늘 좀 잘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경제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고 어떠한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잘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 현재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기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악재가 호재로 해석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상당히 길게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제조업 PMI랑 고용보고서가 계기가 됐는데요. 경제 지표가 적당히 안 좋게 나와야지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는데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미 경기가 나빠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경제 지표 몇 개만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전망이나 분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도 있고요. 소비자 신용, 실업 지표 등이 공개됩니다. 잘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실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25bp가 아니라 빅컷, 그러니까 50bp를 한 번에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 관계자들이 어떤 힌트를 줄지 주목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시기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제시가 되면은 분위기가 다소 반전될 수 있거든요. 미국의 산업 경기 지표로 불리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거 역시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bad is good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나올수록 하반기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다 보니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거나 위축 국면이 들어오는 이러한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되면은 시장에서 현재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표들 발표가 됩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내놓는 7월 비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비제조업이라는 건 서비스업이라는 얘기인데요. PMI는 경기 선행 지표라서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한 것도 제조업 PMI가 갑자기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잠시 지난주 데이터를 보면 7월 제조업 PMI가 46.8로 집계됐습니다.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그걸 밑돌면은 추축을 의미하는 거죠. 월가 컨센서스가 48.8이었는데 이것도 하회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PMI의 하위 지수인 고용지수가 43.4로 전월 대비 5.9포인트 급감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비제조업 PMI는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됐지만 아직 물가 안정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9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적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 총재가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타이슨 푸드의 실적 발표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이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밤부터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제조업 PMI 지표가 50보다 밑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나온 제조업 PMI가 46.8로 집계가 됐는데 말씀처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48대였습니다. 위축되는 건 알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경기가 좀 위축되어 있네라는 이러한 게 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된다면은 다시 한번 간밤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들 이어지고요.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어떠한 지표들 발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6월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적자 폭이 얼마나 커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앞서 5월에는 75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사실 화요일에는 경제 지표보다도 실적 발표가 주목이 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슈마컴이라고 부르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 이른 아침쯤이 될 것 같은데요. 슈마컴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여서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AI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상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개선됐을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그죠. 어닝 미스가 나오면 이게 상당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차량 공유업체 우버, 중장비업체 캐터필러, 패스트푸드 업체 얌브랜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서 캐터필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기계와 건설용 중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여서 미국 경기의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그때 말하기를 2분기 매출은 역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성적표는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에는 오늘 밤에는 이제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월요일에는 타이슨 푸드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화요일이 되면은 아무래도 또다시 시장에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비디아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은 이 기업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의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함께 좀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참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수요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특별한 지표는 없고요. 중국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7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6월 수치를 잠깐 보면요.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 8% 넘게 늘어난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극심한 무역 불균형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중국의 과잉 공급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는 중국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무역 분쟁 같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고요. 실적 발표로는 코스트코, 랄프 로렌, 월트 디즈니 등이 2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또 중국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유가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수요일에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면은 원자재 쪽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마음에 염두를 해두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목요일이 되면 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6월 도매 재고가 나오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 중에서 실업수당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나온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24만 9천 건으로 약 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나온 실업률이 경기 침체 우려에 쐐기를 박았고요. 바로 며칠 전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자신을 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고요. JP모건은 심지어 연준이 9월 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기습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인데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또 빅컷, 기습적인 인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시장에 오히려 악재가 될 것 같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 역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떤 힌트를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마침 바킨 총재가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금요일에 6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이 11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지 않습니까? 원래는 17만 명대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아주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킨 총재는 이 숫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숫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큰 규모의 인하는 통상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과 결부된다면서 지금은 빅컷, 그러니까 50bp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으로는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2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았다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일라이 릴리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의 낙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사실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보시다시피 무려 10.77% 이상 빠지면서 하루 만에 전장 대비해서요 289포인트 이상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23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지수만 보더라도 오늘 전체 시장 자체가 종목들 자체가 1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6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 현재 코스피 안에서는 929개 종목들이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조 4천억 원 넘게 던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더 낙폭이 좀 강한데 13% 이상의 급락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보시다시피 빠지는 포인트 보시면은 104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고 오늘 단숨에 700선이 좀 이탈이 되면서 674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 코스닥에서 다행인 거는 외국인과 기관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3,600억 원 가깝게 기관은 1,200억 원 넘게 현재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4,900억 원 넘게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내일이 되면은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현재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도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11.9% 넘게 하락하면서 3만 1,000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밤에 열리는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지수가 더 빠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로 삼을 만한 것들도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응할 만한 가장 현명한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금요일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짚고 갈까요? 예, 일단 오늘 지수를 보니까 굉장히 좀 겁이 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럴 때일수록 경제 일정을
좀 체크하고 대응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6월까지 전년 대비 상승세가 5달 연속 이어졌지만 상승폭이 미미하고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는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숫자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제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금요일 저희 경제 지표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외에 또 이번 주에 또 볼만한 뭐 이슈들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중동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그 돌아가는 것 부분이 같습니다. 사실 오늘 또 하락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그렇죠. 현재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를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를 암살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공식 천명했거든요. 공격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당장 오늘 있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아니면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인 8월 12일, 13일 다음 주죠. 이때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동 지역의 긴장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겨서 그 주식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AI 기업들의 실적 우려 같은 재료들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 증시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중동 상황도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 것의 이유를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표면적인 이유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결국에는 문제였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고용 지표들 발표가 되고 미국의 뭐 경기 확장이라든지 위축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코로나19가 여행철을 맞아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입원 환자 수가 7월 첫째 주 91명에서 7월 넷째 주 465명으로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3분의 2가 62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바이러스 검출률이 24%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 KP3의 확산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행히 오미크론 계열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있으나 중증도나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요동치기도 했는데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코로나19 관련주로 꼽히는 수젠텍,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시젠 등이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백신주인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기술 특허 등록 소식이 알려지면서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제 실적 개선과 매출 상승이 아닌 테마형 상승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요 코로나 진단 기업들 지난해 아무래도 일제히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제외한 비코로나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기업들 엔데믹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분주했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기업과 기술 공유 사업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비코로나 제품군의 판매 비중도 확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최외 진단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에 투자를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비코로나 제품군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관련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젠텍도 엔데믹 이후에 여성 호르몬 및 알레르기 진단기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코로나19 테마주를 넘어서 확실한 색깔을 갖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종목들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뭐 기업들이 저점을 낮출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러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장중에는 10% 넘게 빠졌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8.6%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뭐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이야기 듣고 갈까요, 저희? 네, 뭐 지금 현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좀 약간 멘붕이실 거예요. 저 또한 오늘 시장 보면서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6, 7% 정도에서는 좀 저점을 잡아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거의 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현물 쪽에서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이나 좀 매도하면서 뭐 장중에는 1조 5천억 넘게 매도했다가 그나마 조금 뭐 현물 쪽을 좀 줄이는 분위기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선물 쪽에서도 1조 원 넘게 매도했던 흐름들이 지금 이제 순매도가 3천억대까지 좀 줄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어떤 반등이 되었든 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는 신용을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투매에 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71,6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오늘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거의 5천만 주 가까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에는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좀 이렇게까지 뭐 내려가는 부분들은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정도의 흐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흐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뭐 낙폭이 상당히 좀 강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더 단기적인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폭이 크고 그에 따른 이제 신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될 때는 그만큼 빠르게 또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좀 견뎌보자.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뭐 오늘 저녁에 뭐 뉴욕 증시에서의 뭐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M7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봐야 되겠지만 뭐 워낙 또 지난주에 또 낙폭이 좀 과대했었고 오늘 저녁에 뭐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낙폭은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뭐 길적 반등이라도 내일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현재는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연히 신규로는 뭐 부담이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 거 다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으실 텐데 일단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 어느 정도의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장중에는 72,2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히나 우리 시장의 지수를 또 결정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최대 낙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일단 시장의 약세를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어느 정도 이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 또 이 하락이 빨리 끝나고 일정 부분 또 기술적 반등력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드러나면서 더 이상의 호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부터 강력한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 그동안 이제 우리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보이면서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보니 현재 이 강력한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의 이 시장 하락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면 미국 시장부터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1월 저점부터 S&P 500 기준으로 지금까지 상승폭을 보았을 때 겨우 23.6% 정도 구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5,300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어느 정도 반등력을 만들어내줄 수는 있는데 혹여 조금 더 밀릴 경우에는 4,800선 정도까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기술적 반등력이 잘 나오는지 나오지 못하는지를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 발표하는 미국 CPI랑 PPI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반등력을 이뤄낼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4,800선, 4,900선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S&P가 하락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 형국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강력한 하락력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하락력이 연달아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21선이 오늘의 지지라인, 저점 지지라인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혹여라도 조금 더 이탈하게 된다면 2,160선 내지는 2,340선 내지는 2,160선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하락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보니까는 코스피 안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금까지 4번이었다고 하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총 8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난 이후로 다음날 상승했던 적이 3번 그리고 하락했던 그러한 이력이 3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 흐름에서는 내일 정도까지는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네, 여력도 어느 아무래도. 정도 좀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특히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강하게 짓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다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뉴욕 증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우리는 한국 증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쪽을 살펴볼 텐데 2차 전지가 그래도 뭐 시총 상위 기업에 좀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그나마 좀 제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뭐 지난주부터 뭐 반도체 쪽에 좀 조정받을 때 2차 전지가 그나마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뭐 ESS 쪽 같은 경우에도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뭐 기업과 지금 이제 1조 원 정도 수출 계약 뭐 관련된 뭐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뭐 공시를 한다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분위기는 뭐 지금 현재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수는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었지만 2차 전지 쪽은 좀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다 해도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 건 또 아니었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좀 빨리 이렇게 좀 뭔가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고 뭐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작용한 부분들이고 그에 대한 이제 공포감을 느끼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 지수가 25포인트까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좀 조정 좀 받는 흐름들이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적인 심리적인 영향 좀 악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E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1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357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엔트리급을 비롯해서 뭐 스탠다드급이라든가 프리미엄급까지 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다양화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전기차가 여러 가지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대략적으로 한 1,400만 대가 넘게 좀 팔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6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작년보다 한 15% 정도 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히려 하반기에 좀 더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좋은 건 다 아는데 사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그 근본적인 뭐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또 어떠한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이 역대급 어닝 쇼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주가가 2013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게 됐는데요. 인텔은 지난 2분기 총 16억 달러의 커다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컸나 살펴보면 파운드리에서의 실적 부진이 주요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만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4분기에 13억 달러, 1분기에 2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가 부진한 점이 많이 마음이 아픈데요. 매출은 128억 3천만 달러, 주당 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125억에서 135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고 3센트의 조정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월가에서는 143억 5천만 달러, 주당 31센트의 달러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인텔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공고히 다져왔었는데 최근에 그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경쟁사 AMD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TSMC 분야에서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바짝 추격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놓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텔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용 절감 계획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인텔 CEO 팻 겔싱어는 2024년 중에 전체 인원의 15% 이상을 감원하고 연간 자본 지출을 20% 이상 줄이면서 4분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이 지금 하고 있는 최신 미세공정 반도체 팹 건설이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양산도 순조롭게 이어지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 루나 레이크와 에로 레이크 CPU가 잘 팔릴 것인가가 또 관건인데요. 경쟁사 AMD와의 시장 점유율 적차를 줄여내지 않으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힘들어지고 인텔의 경우에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의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업력을 쌓아오면서 위기에 대응해 나간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 1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는 향후 1, 2년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또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지 대표님께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빠지는 만큼 빠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 하락이 마무리되고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도 지속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후공정 장비까지 이제 복합 장비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좀 하락력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락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크게 매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투매성 흐름 때문에 일단 가격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한 16,500원 정도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한 16,500원 정도가 월봉상 60선 자리를 이제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지지가 받고 이제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내일 정도 흐름에서 16,500원짜리 지지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 16,500원짜리를 지지를 받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밑에 자리 한 대략 한 14,00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거의 이제 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시장 반등력과 함께 빠르게 반등이 나타난다면 한 2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도 좀 만나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관련 기업들입니다. 송배전망 이 변압기 관련주고
뭐 섣부른 판단을 지금 시장에서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사실 요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좀 밑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들 지금 이제는 순매수를 좀 오늘은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은 순매도가 지속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일단 좀 효성중공업을 보더라도 오늘 18,000주 정도 순매수를 좀 해주는 분위기고요. 그 LS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31,557주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틀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순매도가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약 10만 주 가까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전력 관련된 변압기와 전력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잡아줄 때 좀 더 빠르게 터닝 포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AI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쪽에 이제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돈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수주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비롯한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전력 인프라 쪽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오히려 지금 하반기 때도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좀 과감하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뭐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은 보면 거의 다 지금 뭐 두 자릿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반등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오늘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래도 좀 주도 종목으로서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한 증권사에서는 주간 리포트 추천 관련 기업들 낼 때 LS 일렉트릭을 또 편입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워낙 또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속에서 딱 지수 빠지는 만큼 빠집니다.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입니다. 박정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 같은 장세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종목은 이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 종목을 찾아본 결과 이제 한화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고 지금 뭐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도 추정 매수력이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저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주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이 하나에너지 지분을 확대하면서 이 지배주주 일가의 책임 경영 및 승계 준비 강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에 따른 호재가 또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이 방산 산업이 굉장히 좀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질산을 증선을 하면서 이 화약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좀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지금 증권가의 전망이 일정 부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폭 화약 추진제 그리고 추진기관 항법 장치 레이저 구동 장치 유도 조종 고체 발사체 뭐 이런 다양한 무기 체제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 조금 이제 오늘 뭐 다른 종목들보다 좀 약하게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경우 한 27,700원 이하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당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막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상승력이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파가 되면서 올라간다면 35,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선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하락세와 좀 패닉 상태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오히려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막판에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급격하게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물 매도가 이어지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좀 공매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현물 차익 실현 매물들과 함께 더불어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공포감의 좀 하락인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좀 워렌 버핏으로 잘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비중 축소 발표가 오히려 좀 투매를 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위원회 발언들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 발언과 더불어서 시장은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 대응하셔서 분할 매수보다는 시장의 좀 되돌림이 좀 확인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종목들의 개별적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서영훈 차장님께서는 시장의 되돌림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에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태양투자자문 홍성구 수상 매니저,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석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대 약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여기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재가 산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빠질 일인가 싶은데 불구하고 오늘 시장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8.78% 내리면서 2,441.33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 넘게 폭락하면서 10.84%, 84포인트 내린 694.85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085억 원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 역시 4,026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정반대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5,405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이 1,212억 원의 사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팔자세입니다. 6,797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75,500원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56,700원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여러분들 예상하셨던 대로 일제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코스닥은 10% 이상 낙폭 키워내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 물량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고요. 코스피 내에서는 개인들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반대 매매가 오늘 아침부터 문제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부터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그리고 금융 이쪽 관련해서 또 다시 반대 물량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 장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조금 더 커져갔고요. 3시경에는 반대 매매, 다음 날의 반대 매매를 좀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다시 한번 출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떻게든 하락을 사실은 피해갈 수 없었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스핀을 통해서 먼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에 더 많이 빠졌을지를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쪽을 봤을 때 보시다시피 항공 쪽이 7%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안에서는 치매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7% 이상 하락세 보였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관련해서 테마 관련 기업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만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헬스케어 장비 쪽이 8%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CDMO 쪽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 내에서 워낙 낙폭이 컸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신용 물량도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크게 출회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해운 물류 쪽은 8.9% 이상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교육 쪽도 8.9% 이상의 하락 흐름 나타냈고,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전기가스 쪽이 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쪽이 상승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에너지를 봤을 때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중동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통신업종이 4%, 금융업종도 6%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전기 쪽도 오늘 시장에서 무려 6%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가 쪽의 상위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 어떻게 마감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급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낙폭을 점차 키워내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현재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2,44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가 2,600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 무려 200포인트가 넘게 빠진 겁니다. 234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오늘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2,400선이 깨지면서 2,380선까지 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가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 자체가 11% 이상 하락했고요. 오늘 시장 결국에는 700선을 이탈을 하면서 691선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현재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 시작할 때가 765선이었습니다. 765선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루 만에 88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장중한 때는 100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 그나마 조금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양시장 이렇게 모두 다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이 생긴 이래로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락 흐름이 나왔던 팬데믹보다도 더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시작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엔화의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좀 흔들렸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투매 물량을 좀 크게 출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우리 시장이 믿고 가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IT 투톱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빠졌고요. 71,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주가 자체가 좀 크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장중한 때는 7만 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0%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2% 가깝게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종가는요. 15만 6,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다만 지수를 이긴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LG 엔솔과 삼성 바로직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삼성 바로직스 2% 하락세에 그쳤고요. LG 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 생각해보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낙폭이 큰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8% 이상 하락하면서 딱 지수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는 10%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96,300원대, KB금융, 신한지주까지는 7% 하락세,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포스코홀딩스 1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물산도 7.9%, LG화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6% 이상 하락하면서 저희가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보고 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LG 엔솔과 삼성 바로직스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8에서 1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금요일에 100포인트 넘게 이제 코스피가 빠져서 100포인트나 빠지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 2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네. 시장 왜 이런 겁니까? 글쎄요,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일단 미 시장의 영향이 좀 먼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일단 이틀 동안 미 시장이 빠졌는데 제조업 서비스 지표와 고용 지표 악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9월에 금리 인하까지 확실시 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된다는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일단 작년 말 저점이었던 3.8% 수준까지도 하락을 했고, VIX 변동성 지표 역시도 23까지 상승을 하면서 작년 고점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미장이 조금 더 리스크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증시를 보면 뭐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서 크게 빠졌는데 예.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한 2주 전이었나요? 그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이 하락폭이 보통 20%에서 25%까지도 빠지기 때문에 10% 이상 좀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이 좀 틀리길 바랬는데 맞춰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국내의 VIX 인덱스 지표도 4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신용 반대매매, 뭐 미수 반대매매도 일부 나왔겠지만 예.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내일까지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겠고, 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니케이라든지 이런 증시가 크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심 회복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장 특징으로 본다면 테마의 쏠림 현상이 역시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중동 리스크가 새롭게 발발하면서 유가, 천연가스, 뭐 식료품, 뭐 해운까지도 변동성을 좀 줄고 있고, 휴니드나 빅텍, 스페코 같은 방산주도 반짝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도 확산세가 좀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 키트주들도 좀 움직이기도 했고, 백일해나 수족구 관련된 테마주들도 움직이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좀 빠졌기 때문에 네. 금융자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이 받게 되면 실물 자산이 금 관련돼 있는 실물 자산이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컴텍 같은 금 관련 테마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시장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시장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같이 어떻게 보면 각도, 증시가 내려가는 각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저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번 네. 이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도 증시 한 6번째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약 4년 만에 팬데믹 때도 마지막 하락 나왔을 때 지수 하락이 한 마이너스 한 10%대 정도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저점이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미증시도 사실 흐름을 봐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사실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대폭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역시 이제 하락세가 나오면 지금 현재 16,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15,000포인트대까지 밀리지 않을까 일단은 보여지고요. 일단은 미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더 나와줘야지 그 외에 이제 신흥국 지수들도 바닥 따지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단순히 뭐 며칠 만에 바로 바닥이 잡히진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 하락에 대한 여진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약속하고서 바로 이제 차익 실현 나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이 외국인 자금이 오늘 한 1조 5천억 대 정도 빠져나가는데 장 초반에는 한 7천억 대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본 증시, 대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즉 신흥국 시장 위주로 빠졌고 중국 증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현재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다 미국에서 온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차익 실현한 겁니다. 올해 내내 코스피 시장 지수 끌어올리고 나서 차익 실현 나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지금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언제 유입되느냐 그 바닥 찾는 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제 과도하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 부진이 7월달에 미국 텍사스 같은 곳에는 이제 허리케인이 크게 한번 강타가 됐었거든요. 그럼 날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응답자가 한 7배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네. 고려를 해보면 사실상 지금의 하락은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에는 좀 가장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네. 중동 확전에 대한 부분들이 유대교 명절 티샤베이브가 이제 11일에서 13일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죠. 거기에다가 이어서 미국의 CPI 결과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엔비디아나 AI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역시도 다음 주 15일경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반등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다음 주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관망 포지션이 좀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투매 장세에서 과도하게 손절매 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선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뭐 내일 시장 전략이 뭐 특별할 게 있는가 싶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하락의 피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개인적으로 목요일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니케이가 일단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뭐 엔비디아 블랙웰 뭐 연기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은 파생시장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만기일쯤에 좀 피크되는 것에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 어쨌든 반대매매, 신용 반대매매 레버리지 물량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빠르게 이번 주 목요일쯤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늘과 좀 비슷한 내일 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어떤 특정 섹터나 그 테마의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고 이 쏠림 현상은 당연히 지금 노이즈가 있는 뭐 중동이라든지 질병 테마, 뭐 금 테마 이런 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는 뭐 신규주, 유통 물량이 작은 신규주로 또 쏠림 현상이 나온지 한번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파트너님께서도 공포 매매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 주는 좀 관망 전략으로 가야 할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여진이 나올 것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이제 지금 당장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심리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양 지수 모두 다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순매수세에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좋은 종목들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금 당장 진행하시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시면서 방향성 보시면서 진행하시려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폭락했는데요. 마감의 기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투자자문 홍성구 투자자문 그리고 이델리온의 곽규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지수가 8% 넘게 내리며 시장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오늘 오후 2시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16.97포인트, 8.1% 하락했습니다. 앞서 코스닥 지수도 8% 넘게 하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에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오늘로 6번째, 코스닥 시장에서는 10번째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B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회수 전망치는 기존 2회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인하폭 전망치는 기존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확대했습니다. 키움증권과 KB증권은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회수 전망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조정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인 4.1%를 상회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2조 원 규모의 그룹 계열사 공동펀드를 활용해 투자 은행 영업에 집중해 빠른 시일 내로 초대형 IB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 포스증권의 리테일 펀드 판매와 우리종금의 IB 업무를 지속 확장하는 한편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주식 중개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는 중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오픈해 CMA, 펀드 ETF, 연금 IRP 등 개인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년 차에 연간 자기자본이익률 10%를 달성하고 10년 내에는 자기자본 5조 원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비전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해 관리 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 대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